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와 도시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UN 글로벌 육아 정책 포럼. 그 자리에서 한 미국인 엄마 KT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4년 안에 미국에서 총기로 사망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4,700명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 우리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장례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미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서울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문단속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상담 치료 없이 학교에 갑니다. 밤 9시 딸이 웃으며 혼자 거리를 걸어오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상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상은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예요. 이 발표는 곧 전 세계 언론에 실렸고 CNN은 그녀를 두려움을 벗어난 엄마, BBC는 육아의 본질을 되묻는 증언이라 보도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 아이가 4,700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불안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었구나. 저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 가족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두려움에서 자유로 향한 한 가족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미시간에 있는 우리 집에서 아침은 항상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뜨는데 이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했고 아이들에게 비상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알려줘야 했어요. 또 지역 뉴스를 살펴보면서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밤사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어제 또 다른 학교에서 대피 훈련이 있었다는 소식, 또 다른 10대가 가방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걸렸다는 소식. 아이들이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기 전에 얼른 뉴스 앱을 닫았습니다. 조씨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15살인데도 벌써 저보다 키가 크지만 잠에서 덜 깬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뒤로 삐죽 솟은 머리카락 구겨진 티셔츠를 입은 채였어요. 엄마 오늘 방과 후에 제이슨 네 집에 걸어가도 돼요? 그러면서 시리얼을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속이 꽉 조여왔어요. 제이슨네는 10블록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지난달엔 그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낮에 말이에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 돼 얘야. 3시 15분에 내가 데리러 갈게. 정문에서 기다리고 도착하면 문자 보내줘 라고 말했어요. 항상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싫었어요. 조시 눈에 실망감이 보였지만 어쩔 수 있겠어요? 우리 집 문 밖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엘리가 그 다음으로 부엌에 활기차게 들어왔어요. 13살인 그 아이는 에너지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의 조심스러운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엘리가 친구 미아가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해줬거든요. 미아는 학교의 마지막 비상훈련 후 악몽을 꾸었대요. 엘리에겐 정기적으로 상담사를 만나는 친구가 2명 더 있었죠. 그저 아이들일 뿐인데 학교에 가기 위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니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입구의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일상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을 배우기 전에 무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언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직장에서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휴대폰은 키보드 옆에 놓여 있었어요. 자주 확인하면서 매번 숨을 참고 학교에서 나쁜 소식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점심 무렵 상사인 산드라가 사무실로 불렀어요. 어제 제출한 분기 보고서 때문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제안을 해왔죠. KT 서울 디지털 시스템즈와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그곳에 갈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 최고의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완벽할 것 같아요. 서울이요? 되물었어요. 한국에 있는 그 서울 말인가요? 산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회사에게도 당신에게도 큰 기회예요. 제 첫 생각은 경력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아침 통과하는 금속 탐지기, 상담 치료를 받는 엘리의 친구들, 그리고 매일 두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올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리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산드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실 이 패키지에는 가족 숙소와 학교 배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걸 생각해뒀답니다.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엄격한 학교와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읽으면서 긴장됐죠. 하지만 범죄 통계를 살펴보는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내가 미친 걸까? 물어봤어요.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데려간다니? KT 레이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 없이 밤새 편히 잔 게 언제였어? 학교 시간에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게 미친 짓일 수도 있어. 레이첼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 2주 후 우리는 세계의 여행 가방과 많은 불확실함을 안고 공항에 있었어요. 조씨는 평소보다 가벼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엄마 탑승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깨달았는데 엄마가 비상 버튼 챙기라는 말 안 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맞았어요. 위험할 때 제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장치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희망의 불꽃이었죠. 정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떠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늦은 밤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긴 비행 후에 다리가 뻣뻣했고 조시와 엘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설레는 표정이었죠. 공항은 크고 반짝거렸는데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고향의 공항보다 더 새롭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우리 가방을 싣는 동안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넓고 매끄러웠어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채로운 불빛의 높은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의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엘리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걸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커졌죠. 10대 소녀들이 쇼핑백을 손에 들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엘리가 속삭였어요. 저 여자애들 좀 봐요. 밤인데 혼자 다니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시간에서는 해가 진 후에 엘리가 혼자 어디든 가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건물에는 경비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복도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 층에 가려면 키카드와 지문이 모두 필요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가 달랐고 새로운 소리마다 잠에서 깨었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어요. 밤새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지역 뉴스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문득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첫 등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 담당자가 어제 알려준 바로는 학교가 지하철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서 등교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혼자서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봤었죠. 담당자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옷을 입으면서 아이들에게 첫날은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첫날부터 지하철을 혼자 타게 할 수는 없었죠. 지하철역은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었어요. 안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한 노인분이 엘리를 발견하고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한 직장인은 조씨가 먼저 기차에 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공손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고향에서처럼 경비원과 금속 탐지기가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저 선생님 한 분이 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죠. 모퉁이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눈에 띄었고 경찰관 한 명이 블록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지만 제 걱정이 선생님께는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밀러 씨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만 아이들이 여기선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역사상 폭력 사건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카메라와 경찰 순찰은 대부분 예방 차원입니다. 학교를 떠나면서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그들에게 이 모든 게 얼마나 일상적인지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하교 시간 15분 전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오고 있었는데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죠. 많은 부모들이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제처럼 긴장하거나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시와 엘리가 나왔을 때 둘 다 새 친구들과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시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죠. 엄마, 우리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조용히 제안하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하지만 두 아이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조시의 어깨는 평소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았고 엘리도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데도 여기서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 수업 후에 수진이라는 새 친구와 편의점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조시는 도서관에서 하는 스터디 그룹에 저녁 8시까지 남아있고 싶어 했어요. 둘 다 지하철역 근처 노점상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걱정으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매번 아주 마지못해 허락할 때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아왔고 신나 있었으며 이야깃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편의점에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 바가 있어요. 도서관에는 공부만 하는 특별한 조용한 방이 있는데 모두가 그걸 존중해요.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음식 꼭 드셔봐야 해요. 너무 맛있어요. 일요일 밤 한국 사무실에서의 첫 한 주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휴대폰을 자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뉴스 사이트를 계속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1시간마다 괜찮은지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선을 건너는 것 같았죠. 우리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자유가 있는 새로운 곳에 있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희망의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낯선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죠. 한때는 헷갈렸던 지하철 노선이 이제는 고향에서 예전 차를 타고 출근하던 것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같은 한국어 인사말이 이제는 생각 없이도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달콤한 아이스 커피를 홀짝이며 미시간에 있는 언니 레이첼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거리가 내다보였죠. 내가 달라 보인다, 레이첼이 화면 속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더 편안해 보여. 항상 걱정하던 모습이 줄었어. 웃었지만 레이첼 말이 맞았어요. 2주 동안 내내 푹 잤거든요. 매일 아침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그만뒀어요. 어제는 점심 먹으러 갈 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는데도 당황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레이첼에게 말했어요. 조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말하기 연습도 하고 있어. 그리고 엘리는 피부 관리나 춤에 대해 가르쳐주는 한국 여자아이들과 친구가 됐어. 말하지 않은 건 덜 걱정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는지였어요. 고향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자유를 아이들에게 여기서 주는 것에 대해 가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엘리가 혼자서 동네 가게에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미시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작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아이가 손에 종이를 흔들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주말에 경주라는 곳, 한국의 고대 수도로 가는 학교 현장학습 허가서를 내밀고 있었어요. 버스로 4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고 하룻밤을 묵어야 했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하룻밤을, 다른 학생들과 몇몇 선생님들만 있는 버스를 타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다들 간대요. 엘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차서 간청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과 가이드가 계속 우리랑 함께 있을 거예요. 조시가 제 얼굴에 걱정이 보이는 걸 알고 얼른 덧붙였어요. 허가서를 받아들고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10대 소녀들이 버블티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밤 9시인데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난 여름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조시가 데이 캠프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났어요. 스튜디오 밖에서 자동차 백파이어 소리가 한 번 났는데 그걸 총소리로 착각해서 엘리가 가장 좋아하던 댄스 수업을 그만두게 했던 일도 기억났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허가서에 서명했어요. 여행 비용 수표를 작성하고 각 아이의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주말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계속 확인하면서 한국 지도에서 움직이는 내 아이들을 나타내는 작은 점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확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기도 하고 축소해서 아이들이 저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조시가 곡선 지붕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대 사찰 사진을 보내왔어요. 엘리는 지역 예술가들과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전통마을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죠. 두 아이의 얼굴은 햇볕에 살짝 그을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생선회 먹었어요. 엘리가 자신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그리고 요라고 하는 매트 같은 거 깔고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피곤했지만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서로 말을 겹치며 방문했던 궁궐, 맛본 전통 음식, 배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나를 위한 기념품도 가져왔어요. 조시가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접시야. 엘리가 자기 돈으로 산 아름다운 종이 부채였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보호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단 하루 만에 했어요. 나 없이 다른 도시로 여행했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았으며 내 곁에 매달리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 역사 유적지를 돌아다녔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조용히 울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정상이었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집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거부해왔는지 고통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내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놓친 어린 시절 경험들 때문에 울었어요. 아이들이 결코 발전시키지 못했던 독립심 때문에 울었고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해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신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물 속에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어요. 희망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한때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낯선 곳에서 내 아이들은 내가 전에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더 용감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세상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이 2달째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변화들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씨는 우리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나는 주말 농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고 그저 물병과 농구화만 들고 집을 나서고 있었죠. 위치 추적에 말림도 없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냥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땀에 흠뻑 젖어 웃으면서 돌아오곤 했는데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는 한국 음악과 패션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쇼핑 지역과 귀여운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친구들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3번의 환승을 해서 고양이와 놀면서 핫초코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고양이 카페에 갔어요. 길 안내를 요청하는 다급한 전화 대신 사진을 보내줬죠. 이런 변화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동료 지혜가 점심시간에 이를 알아챘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비빔밥 채소와 매운 소스가 들어간 다채로운 밥 요리를 먹으며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아래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이제는 달라 보여요. 지혜가 한 입 먹고는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잖아요.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항상 긴급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면서요. 지혜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함께 일했던 많은 미국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여기서는 다른 것들을 걱정해요. 시험 성적, 과도한 공부, 어쩌면 휴대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오후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주말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강력에서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모든 구석을 지켜보는 보안 카메라들, 플랫폼에 있는 비상 호출 버튼들, 승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영무원들. 분주한 지역을 편안하게 순찰하는 경찰관들도 있었죠. 지하철 칸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공부하는 학생들, 신문을 읽는 노인들,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도둑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물건을 꽉 쥐지 않았어요. 아무도 낯선 사람과의 눈 맞춤을 피하지 않았죠. 온 도시가 내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는 공유된 신뢰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그들이 매일 다니는 길을 걸어봤어요. 보도는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스마트 가로등은 스터디 그룹에 오래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저녁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 건널목 안전요원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속 걸어서 아이들 학교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통해 조시반이 과학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은 함께 일하면서 웃고 떠들며 교실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수업 후에는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으며 교실을 직접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보는 경비원도 출입구에 서 있는 금속 탐지기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를 지났어요. 작은 상점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었는데 주인들은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스터디 그룹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학생들에게 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서울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거리는 저녁 식사와 쇼핑,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죠. 포장마차에서 함께 웃고 있는 고등학생 무리가 보였어요. 어린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남동생이 따라잡으려고 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건 내 아이들을 미시간의 두려움 가득한 삶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들이 이런 자유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대피 훈련과 금속 탐지기가 있는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내서 지난 2달 동안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모든 것을 담아낸 한 장의 사진을 찾았죠. 저녁 노을 속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아이들, 근처에서 편안하게 순찰 중인 경찰관, 그들 위로 부드럽게 빛나는 스마트 가로등. 아이들의 표정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드디어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몇 분 안에 고향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혼자 걸어 다니게 하는 게 무섭지 않아? 거기 정말 안전한가요? 난 절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못할 거야. 이런 반응들을 읽으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미국에서의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 이해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쁜 날씨나 교통체증처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의 세계를 제한하면서 우리의 육아 방식을 그 두려움 위에 구축했던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내 아이들의 세계는 매일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탐험하고 배우고 실수도 하고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들은 더 독립적이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유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내 뱃속에 살았던 불안의 매듭이 서서히 풀렸어요. 더 잘 자고 더 많이 웃게 됐죠. 모든 모퉁이에서 재앙을 예상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평화로운 도시의 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는 방식인지 궁금했어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주변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채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3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방금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바닥에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들과 우리 물건들이 있던 자리에 빈 공간들로 아파트가 쓸쓸해 보이고 있었어요. 조씨는 아침 햇살 속에서 발코니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한국어 단어 카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졌죠. 경비원은 이제 그냥 인사만 하는 대신 그와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엘리는 방에서 친구 수진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떠나기 전 마지막 쇼핑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떤 상점을 방문할지 결정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미시간에 있는 상사였어요. 전화를 받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KT 다음 주 복귀에 대해 얘기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울팀이 당신 업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돌아오면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유리문 너머로 발코니에 있는 조씨를 바라봤어요. 방에서 들려오는 엘리의 웃음소리를 생각했죠. 이제 그들이 혼자서 학교에 걸어가는 모습, 자신감 있게 도시를 돌아다니는 모습, 더 이상 큰 소리에 놀라거나 출구 표지판을 살피지 않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만약 내가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더 오래 머물 생각인가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더요. 어쩌면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진 대화는 복잡했어요. 워크비자, 학교 전학, 아파트 임대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모든 세부사항 아래에는 간단한 진실이 있었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내 아이들을 두려움 속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우리의 여정에 대한 긴 글을 쓰기 시작했죠. 단지 대양을 건너 날아온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었어요. 미국에서 나는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놓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그들을 가까이 붙들고 있었죠. 여기 서울에서 그들은 내 보호의 팔을 넘어 성장했어요. 내가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전이 단지 정치 연설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든 곳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자체적인 문제가 있죠.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고향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 아이들이 총기 난사범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 부모가 10대 자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 끊임없는 위험 느낌이 전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이제 내가 고향에서는 줄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로서의 자유요. 탐험할 자유, 항상 어깨 너머를 살피지 않고 성장할 자유. 만약 여러분이 안전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어쩌면 우리 국경을 넘어 살펴보세요.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할 만큼 용감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글을 올렸어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 글은 수천 번 공유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고 부모들은 국제학교와 비자 취득 방법에 대한 질문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었죠. 휴대폰을 끌 때까지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6개월이 1년으로 변했죠. 조씨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들이 가끔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는 한국 역사에 빠져서 주말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죠.
엘리는 K-팝 댄스팀에 가입해서 학교 장기자랑에 출연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화장하는 법과 머리 스타일링하는 법을 가르쳐줬죠.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비슷한 여정을 시작하는 다른 미국 가족들에게 조언해주고 있었어요. 몇몇은 몇 달 동안, 다른 이들은 몇 년 동안 머물렀죠. 우리 모두는 같은 발견의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단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시간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죠. 우리는 특정한 것들이 그리웠어요. 우리의 큰 뒷마당, 언니의 일요일 저녁 식사, 여름의 호수.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안전은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죠. 때로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당신이 시작한 곳에서 멀리 여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저녁, 조시와 엘리가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거리 상인에게 붕어빵을 사기 위해 멈춰섰어요. 연세 드신 이웃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어땠는지 기억났어요. 항상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고 큰 소리에 놀라고 혼자 어디든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이제 그들은 편안함과 자신감, 기쁨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단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었죠. 더 적은 두려움과 더 많은 자유가 있는 삶. 내 아이들이 항상 되고자 했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점이요. 두려움을 놓아주고 통제를 놓아주고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 왜냐하면 그 놓아줌의 반대편에서 당신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은 멋진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삶과 같은 무언가를요. 한 번의 지하철 여행, 한 번의 독립적인 모험, 한 번의 평화로운 밤잠을 통해 만들어 온 삶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1년 더. 어쩌면 5년. 어쩌면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중 누구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았죠. 그리고 그것은 대양을 건너갈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입니다.